차가운 마천루의 꼭대기. 은성그룹의 심장부인 강현수 대표의 집무실은 도시의 야경을 발 아래에 두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얼음 같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크리스털 잔에 담긴 위스키의 호박색 빛이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굳게 닫힌 입술을 비췄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 태양 코퍼레이션의 로고가 선명한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다. 박성준. 어린 시절부터 질긴 악연으로 얽혀온 그 이름이 독처럼 그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다. 대표님. 충직한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역력했다. 이사회는 1시간 뒤입니다. 하지만 태양 측에서 또 다른 주주들을 포섭했습니다. 우리 쪽 우호 지분이 생각보다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현수는 대답 대신 잔을 들어 한 모금 넘겼다. 싸늘한 액체가 목을 타고 흐르는 감각이 오히려 머리를 맑게 했다. 패배는 그의 사전에 없는 단어였다. 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군 이 은성그룹을 그 오만한 박성준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까? 김 비서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현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지막 카드, 그것은 승리를 보장했지만 동시에 그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내던져야 하는 굴욕적인 제안이었다. 원로 투자자. 재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원 회장이 내건 조건은 명확했다. 은성그룹의 백기사가 되어주는 대가로 그의 숨겨진 손녀와 결혼할 것.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지? 현수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에게 결혼은 비즈니스의 연장이었고 아내가 될 여자는 거래 명세서의 한 항목일 뿐이었다. 서유진 씨라고 합니다. 올해 27,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미술사학을 전공한 뒤 작은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 회장님이 뒤에서 조용히 후원해왔지만 그녀 자신은 자신의 배경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평범하다고. 현수는 코웃음을 쳤다. 이 판에 평범함이라는 단어만큼 어울리지 않는 것이 또 있을까? 원 회장의 교활한 술을 그는 꿰뚫어 보고 있었다. 자신의 핏줄을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만들어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려는 속셈. 그리고 자신은 그 속셈에 놀아나야 하는 처지였다. 만남을 주선해 이사회가 끝나고 바로 대표님, 정말 필요한 일이야. 현수가 말을 잘랐다. 그의 눈은 다시 도시의 야경을 향했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점들의 집합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감정을 지불하고 미래를 사기로 결심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적한 한정식집 별실이었다. 현수는 약속 시간보다 정확히 10분 먼저 도착했다. 테이블 위에는 정갈한 찻잔 2개가 놓여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서유진. 현수의 날카로운 눈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했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그녀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낮은 구베 구두를 신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깨끗했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지는 못했다. 그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차분한 인상의 여자. 현수의 입가에 실망과 경멸이 뒤섞인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이런 여자 하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저당 잡혀야 한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다. 앉으시죠. 현수가 턱짓으로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두려워하는 기색은 아니었다. 그저 고요한 호수처럼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현수를 마주 볼 뿐이었다.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서유진 씨도 대강의 이야기는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수는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계약서 한 부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건 우리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법적인 부부가 되지만 사적인 영역은 서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은성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의무 조항들이 있고 그 대가로 서유진 씨가 받게 될 보상 목록도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는 유진이 경악하거나 혹은 탐욕스러운 표정을 짓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묵묵히 계약서를 집어들고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읽어 내려갈 뿐이었다. 그녀의 긴 속눈썹이 하얀 종이 위에 그늘을 드리웠다. 계약서의 내용은 가혹했다. 1년의 계약 기간,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 포기, 사생활 절대 보장, 그리고 언론 대응 매뉴얼까지.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었다. 유진은 모든 조항을 다 읽고 난 뒤 조용히 계약서를 내려놓았다. 궁금한 점 있습니까? 현수가 조소 섞인 투로 물었다. 유진은 잠시 현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차가운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 깊고 흔들림 없는 시선이었다. 제가 왜 필요하신가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이유를 묻는 여자는 처음이었다. 그건 서유진 씨가 알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당신의 의무만 다하면 됩니다. 현수는 차갑게 선을 그었다. 그렇군요. 유진은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그녀의 침묵은 현수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가 이 거래에서 절대적인 갑이었지만 어째서인지 그녀 앞에서 주도권을 쥔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들었다. 결정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날이 섰다. 유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서유진,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필체였다. 현수는 의외라는 듯 그녀를 쳐다봤다.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서명을 마친 유진이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조건을 걸겠다는 겁니까? 현수의 미간이 좁혀졌다. 계약서의 내용을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부탁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집이 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지내던 곳입니다. 그곳은 어떤 일이 있어도 팔거나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현수는 어이가 없었다. 수백억, 수천억이 오가는 거래 앞에서 고작 낡은 집 한 채라니. 그는 그녀의 속을 알 수가 없었다. 탐욕을 숨기기 위한 고도의 계산인지 아니면 정말 순진한 건지. 좋습니다. 약속하죠.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그에게는 사소한 문제였다. 감사합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역할은 끝났다는 듯 미련 없는 태도였다. 앞으로의 일정은 김 비서를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외부에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유진은 짧게 대답하고는 별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현수 혼자 남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서명이 담긴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거래는 성사되었다. 그는 은성그룹을 지켜냈고 승리를 손에 쥐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여자를 떠올렸다. 평범해 보이는 외모, 차분한 말투,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깊은 눈빛. 그녀는 그저 거래를 위해 던져진 말에 불과할까? 아니면 이 예측 불가능한 게임의 가장 큰 변수가 될까? 현수는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털어넣었다. 차가운 액체가 다시 한번 그의 머리를 식혔다. 이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는 서유진을 철저히 이용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미련 없이 버릴 생각이었다. 사랑이나 감정 같은 불확실한 요소가 끼어들 여지는 애초에 없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비즈니스일 뿐이었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차가운 도시의 밤속으로 시선을 던졌다. 결혼식은 한 편의 잘 짜인 연극과 같았다. 수많은 언론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강현수와 서유진은 감정 없는 미소를 지으며 반지를 교환했다. 재계의 거물들과 정계의 인사들이 모여 은성그룹과 원 회장의 결합을 축복했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차가운 계산만이 존재했다. 현수에게 유진은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패였고 유진에게 현수는 자신의 목적을 위한 유일한 열쇠였다. 식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두 사람은 그 어떤 사적인 대화도 없이 각자의 차에 올라 신혼집으로 향했다. 현수의 개인 저택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와 미니멀한 직선으로 이루어진 건물은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유진이 차에서 내리자 중년의 여인이 날카로운 눈매로 그녀를 맞았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저는 이 댁의 집사 오 여사입니다. 목소리에는 존중보다는 평가의 기색이 역력했다. 오 여사는 현수의 어머니 때부터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이었고 그녀에게 현수는 아들과도 같았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근본도 모를 새 안주이니 그녀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오 여사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유진은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오 여사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대표님께서는 급한 용무로 회사에 복귀하셨습니다. 먼저 사모님의 공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 여사는 대표님과 사모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치며 말했다. 저택은 철저히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다. 현수가 사용하는 서관과 이제 유진이 사용하게 될 동관. 그 사이를 잇는 긴 복도는 마치 국경처럼 느껴졌다. 이곳이 사모님께서 지내실 침실과 거실, 그리고 서재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다만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오 여사는 딱딱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첫째, 대표님의 서재와 침실이 있는 서관에는 허락 없이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둘째, 식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각자의 공간에서 합니다. 셋째,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규칙이라기보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당신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라는 무언의 압박. 유진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순순한 태도에 오히려 오 여사가 당황했다. 불평이나 질문이라도 할 줄 알았건만 그녀는 너무나도 쉽게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혹시 제가 사용해도 되는 곳이 있을까요? 책을 읽거나 조용히 생각할 공간이 필요해서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관 끝에 작은 온실이 딸린 서가가 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잘 사용하지 않는 곳입니다만 원하신다면 사람을 시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오 여사님. 유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이 차가운 성에서 그녀가 처음으로 발견한 자신만의 작은 영토였다. 그날 밤, 유진은 거대한 침대에 홀로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보였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할머니의 낡은 집을 떠올렸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들던 거실, 삐걱거리던 마룻바닥, 그리고 언제나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할머니의 품.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결심한 이유였다. 늦은 밤, 현수가 돌아왔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동관 복도를 지나다 불이 켜진 서가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간 그는 온실 유리 너머로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낡은 책의 먼지를 털어내고 있는 유진을 보았다. 그녀는 흰 티셔츠에 편안한 바지 차림이었고 머리는 대충 묶어 올린 모습이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짓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무방비한 모습이었다. 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옆에는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 몇 자루가 놓여 있었다. 저 여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거대한 감옥 같은 집에서 저렇게 작은 공간을 얻은 것이 기쁜 걸까? 그는 스스로의 질문에 코웃음을 치며 발걸음을 옮겼다. 쓸데없는 감상이었다. 다음 날부터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아침 식사 시간.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현수는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유진은 그저 조용히 자신의 접시를 비울 뿐이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서로를 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김 비서가 급하게 저택으로 찾아왔다. 해외 합작투자건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다. 현수는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다. 상대방은 프랑스계 투자자였고 대화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섞여 오갔다. 유진은 거실 한쪽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현수는 그녀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그녀가 영어를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혹은 알아듣더라도 비즈니스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Non, ce n'est pas une question de prix. C'est une question de confiance et de vision. 아니,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오. 신뢰와 비전의 문제란 말이오. 화면 속의 프랑스인 이사가 언성을 높였다. 프로젝트의 브랜딩 전략을 두고 이견이 생긴 것이었다. 은성그룹이 제안한 현대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다는 주장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현수는 신경질적으로 태블릿을 덮었다. 젠장, 고리타분한 늙은이들 같으니 그때까지 미동도 없이 책을 읽고 있던 유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분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게 아닐 거예요. 현수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뭐라고 했지? 그분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지키고 싶은 것뿐이에요.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을 대립시키는 대신 낡은 것의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그 브랜드가 처음 시작되었던 9세기 파리의 아틀리에를 모티브로 한 스토리텔링 캠페인처럼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다. 현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미술사학을 전공했다는 그녀의 이력서가 떠올랐다. 그는 그것을 그저 장식용 학위라고 생각했었다. 당신이 뭘 안다고 현수는 자존심 때문에 퉁명스럽게 내뱉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스토리텔링 캠페인.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는 언제나 효율과 결과만을 중시해왔다. 감성이나 역사 같은 무형의 가치는 그의 계산에 없었다. 그 순간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현수에게 속삭였다. 대표님, 태양코퍼레이션의 박성준 대표가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한다며 난을 보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메시지와 함께요. 현수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것은 축하가 아니라 명백한 조롱이자 선전포고였다. 박성준은 이 결혼이 자신의 압박 때문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현수가 선택한 평범한 아내를 보며 비웃고 있을 터였다. 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유진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책을 보고 있었다. 과연 저 여자는 이 살벌한 전쟁터의 한복판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작은 온실을 가꾸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까? 처음으로 강현수는 서유진이라는 변수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낯선 세계에 던져진 것은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그 역시 서유진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마주하고 있었다. 은성재단이 주최하는 연례자선갈라는 정재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다. 올해는 특히 더 그랬다. 세기의 결혼으로 불린 강현수 대표와 그의 아내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 함께 나서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행사를 이틀 앞두고 현수는 유진의 방으로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보냈다. 그 안에는 행사의 취지, 주요 참석자들의 프로필과 관계도, 그리고 예상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까지 빽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내리는 작전 지침서에 가까웠다. 목록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두도록,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곤란한 질문에는 내가 대답할 테니 나서지 마시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현수가 무심하게 말했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현수는 안도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답답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그저 일로 받아들이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침묵은 동의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었다. 행사 당일, 유명 디자이너의 드레스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녀의 방으로 배달되었다. 현수가 직접 고른 단정하고 품이 있지만 개성은 없는 의상이었다. 그는 그녀를 은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틀 안에 완벽하게 가두고 싶었다. 잠시 후 준비를 마치고 나타난 유진의 모습에 현수는 순간 숨을 멈췄다. 드레스는 그대로였지만 그녀는 현수가 보낸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대신 할머니의 유품이라는 작은 진주 귀걸이 하나만을 하고 있었다. 과한 장식을 덜어내자 오히려 그녀의 가느다란 목선과 쇄골이 더 돋보였고 우아함이 배가 되었다. 그것은 현수의 의도에 대한 소극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반항이었다. 목걸이는 마음에 안 들었나? 현수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아닙니다. 다만 오늘 밤의 주인공은 재단의 후원을 받는 아이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제 보석이 그 아이들의 빛을 가려서는 안 되니까요. 유진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현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고 그가 반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팔을 내밀 뿐이었다. 행사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리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현수는 익숙하게 유진의 허리를 감싸며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대중 앞에서 그들은 더없이 완벽한 한 쌍의 부부처럼 보였다. 유진은 처음 겪는 상황에 긴장할 법도 했지만 의외로 그녀는 담담했다.
그녀는 현수의 리드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면서도 꼿꼿한 자세와 차분한 시선을 잃지 않았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들이 오셨군.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자 기다렸다는 듯이 박성준이 다가왔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오만한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의 시선은 현수를 지나 유진에게로 향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재수 씨. 태양 코퍼레이션의 박성준입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강 대표가 이런 미인을 어디에 숨겨두고 있었는지 모르겠군. 현대판 신데렐라가 따로 없네요. 그의 말은 칭찬을 가장한 모욕이었다. 그녀의 배경을 비꼬며 돈 때문에 팔려 온 여자라는 뉘앙스를 노골적으로 풍겼다. 현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가 나서서 무언가 말하려는 찰나 유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 하지만 저는 신데렐라가 아니에요. 유리구두를 잃어버릴 만큼 부주의하지도 않고 왕자님의 도움을 기다릴 만큼 나약하지도 않거든요. 제 발로 여기까지 걸어온 서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있었다. 박성준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그는 그녀가 당황하거나 수줍어할 것이라고 예상했지. 이렇게 당돌하게 받아칠 줄은 몰랐다. 주변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박성준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갑고 위험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당한 굴욕을 반드시 되갚아주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그의 복수는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되었다. 행사가 중반쯤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다. 그는 박성준이 미리 매수해둔 악의적인 기사로 유명한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였다. 강현수 대표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5년 전 은성화학의 구조조정 당시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들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재단에서 이런 화려한 파티를 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의 자선 활동은 결국 과거의 과오를 덮기 위한 위선이 아닙니까? 순간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현수에게로 쏠렸다. 음악이 멎었고 웅성거리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것은 현수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계산된 공격이었다. 당시의 구조조정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다. 현수의 얼굴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었다. 그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냉정한 목소리로 반박하려 입을 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진이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모든 이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로 옮겨갔다. 날카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기자님. 그녀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입을 열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닐까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행사장을 둘러보았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기금은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이 기금은 바로 5년 전과 같은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분들의 자녀들이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희망제기 프로그램에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과거를 잊으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명확했고
그 진심은 행사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던 기자는 얼굴이 붉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장내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수는 멍하니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저 계약서 위에 이름뿐인 존재가 아니었다. 위기의 순간, 그녀는 그 어떤 방패보다도 견고하게,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게 그를 지켜냈다. 행사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의 것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어색함이나 냉기가 아닌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들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현수는 창밖을 보는 척하며 곁눈질로 유진을 살폈다.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는 그녀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저택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을 때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지기 전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수고했어.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는 최선의 표현이었다. 고맙다는 말 대신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유진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유진은 그를 돌아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야말로요. 짧은 대화를 끝으로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날개로 향했다. 현수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와 텅 빈 공간에 홀로 섰다. 오늘 밤 그는 완벽하게 짜인 각본 위에서 연기를 했다. 하지만 그의 연극에 예상치 못한 배우가 등장했고 그녀는 모든 판을 뒤흔들어 놓았다. 강현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맺은 계약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리라는 예감에 휩싸였다. 자선갈래서의 완벽한 승리는 강현수에게 잠시의 안도를 가져다 주었지만 박성준에게는 지울 수 없는 굴욕을 안겨주었다. 태양 코퍼레이션의 펜트하우스에서 그는 전날 밤에 사건이 담긴 기사들을 보며 분노에 찬 숨을 몰아쉬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이었다. 강현수의 위선을 만천에 드러내고 그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절호의 기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망친 것은 그가 한낱 장식품으로 여겼던 서유진이었다. 서유진, 대체 어떤 여자지? 박성준은 비서를 호출했다. 서유진에 대해 다시 조사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다 친구 관계, 학교 생활, 평판, 숨겨진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거야.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강현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가장 예상치 못한 방패가 된 서유진부터 부수어야 했다. 그녀가 평범한 척하는 가면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는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한편 강현수의 저택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얼음장 같던 공기는 조금이나마 누그러졌다. 현수는 더 이상 유진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그는 서재에서 일하다가도 창밖 온실에서 조용히 식물을 돌보는 그녀의 모습을 무심코 좇곤 했다. 그 작은 공간 속에서 그녀는 평온해 보였다. 복잡한 세상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어느 오후냐, 현수는 서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읽고 있던 책은 17세기 네덜란드 정물화에 대한 낡은 원서였다. 그런 그림들이 재미있어. 그가 던진 첫 사적인 질문이었다. 유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재미라기보다는 위안을 받아요. 화가들은 썩어가는 과일이나 시들어가는 꽃을 그리면서도 그 안에 영원한 아름다움을 담으려고 했어요. 유한한 것들 속에서 불묘를 찾는 행위가 경이롭게 느껴져요.
현수는 그녀의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에게 세상은 쟁취하거나 잃거나 둘 중 하나인 전쟁터였다. 시들어가는 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감성은 그에게는 사치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섰다. 그녀의 세계는 그가 아는 세계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날 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간헐적으로 터지는 천둥소리가 저택을 울렸다. 현수는 침대에서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이윽고 어김없이 그 악몽이 찾아왔다. 어두운 빗길,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지럽게 얽히고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끌리는 끔찍한 소음, 그리고 귓가에 울리는 날카로운 비명. 그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잡으려 손을 뻗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빗물과 배신감에 찬 누군가의 눈빛뿐이었다. 안 돼. 가지마, 제발. 현수는 잠결에 절규하며 벌떡 상체를 일으켰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통제불능 상태로 날뛰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익숙한 자신의 침실. 하지만 악몽의 잔상은 현실처럼 생생하게 남아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것은 10년 전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날의 기억이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누구도 믿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차가운 CEO라는 가면은 그의 가장 단단한 갑옷이었다. 한편 유진은 천둥소리에 잠있게 주방으로 물을 마시러 나온 참이었다. 저택은 폭풍우 소리를 제외하고는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녀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서간 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현수의 목소리였다. 규칙을 떠올렸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망설임 끝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현수의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유진은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걸터앉아 머리를 감싸쥔 채 가늘게 떨고 있었다. 언제나 당당하고 냉철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거대한 성을 지키는 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길을 헤매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보였다. 유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돌아서야 할까? 그의 약한 모습을 본 것을 알면 그는 분명 분노할 터였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어깨를 본 순간 그녀는 다른 선택을 했다. 그녀는 조용히 발소리를 죽여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작은 냄비에 우유를 붓고 꿀과 캐모마일, 차잎을 넣어 천천히 드기 시작했다. 어릴 적 악몽을 꾸고 울 때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마음을 진정시키는 따뜻한 음료였다. 잠시 후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고 다시 그의 방문 앞으로 갔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는 대신 열린 문틈으로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현수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침대 옆 협탁에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인기척에 현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충격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괜찮으냐고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저 따뜻한 차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의 영역을 침범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담아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돌아서려 했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건드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막 문을 나서려던 순간 등 뒤에서 잠기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 유진은 걸음을 멈췄다. 거기
그냥 있어줘. 그것은 명령이 아닌 거의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문가에 조용히 섰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창밖의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의 거친 호흡이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가늘게 떨리던 어깨도 멎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이었다. 이제 가봐도 좋소. 현수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아 있었다. 유진은 아무 대답 없이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홀로 남은 현수는 협탁 위에 놓인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이미 차는 식어버렸지만 잔을 통해 희미한 온기가 손끝에 전해졌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어떤 이는 그를 두려워했고 어떤 이는 그를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무너진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서유진이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다. 동정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었을까?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그 작은 온기는 그의 두꺼운 얼음벽에 분명하고도 깊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는 그 균열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의 폭풍우가 지나간 후 저택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강현수와 서유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벽에 희미한 문이 생긴 것 같았다. 아침 식사 자리의 침묵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날 선 경계심 대신 어색한 온기가 감돌았다. 현수는 태블릿 PC를 보는 대신 맞은편에서 조용히 수풀을 뜨는 유진을 힐끗거렸다. 그녀는 그날 밤의 일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그 배려가 현수에게는 낯설면서도 고마웠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박성준의 방역이 시작된 것이다. 그가 노린 것은 은성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현수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던 에테르니티 가든 프로젝트였다. 도심에 낙후된 부지를 매입해 최고급 VVIP를 위한 문화예술 복합 공간을 짓는 수조 원 규모의 거대 사업이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김 비서가 사색이 되어 대표실로 뛰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화면에는 태양 코퍼레이션이 배포한 보도자료가 떠 있었다. 태양 코퍼레이션,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조선시대 화가 설송의 집터 보존 및 기념사업 추진 발표.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고 악랄했다. 은성그룹이 매입한 부지가 바로 조선 중기의 비운의 천재. 화가 설송의 집터였으며 은성그룹이 역사를 파괴하고 그 위에 돈벌이를 위한 사치스러운 건물을 지으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반면 태양 코퍼레이션은 자신들이 설송의 정신을 계승하는 진정한 문화 기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은성그룹은 문화를 파괴하는 탐욕스러운 기업으로, 현수는 돈에 눈이 먼 냉혈한 CEO로 매도되었다. 박성준. 현수의 주먹에서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났다. 프로젝트 팀과의 긴급회의는 절망적이었다. 언론 대응팀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감성적인 여론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핵심 디자이너 몇몇이 태양 측의 회유에 넘어갔다는 소문이 돕니다. 프로젝트의 컨셉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팀원들의 보고는 하나같이 비관적이었다. 현수는 굳은 얼굴로 프로젝트 조감도를 노려보았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하지만 역사를 파괴한다는 프레임 앞에서는 그저 영혼 없는 콘크리트 덩어리로 보일 뿐이었다.
모든 것이 수세에 몰려 있었다. 그날 저녁, 현수는 서재에서 홀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설계 도면과 보고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때 서재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유진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다. 그날 밤 이후로 생긴 둘만의 암묵적인 습관이었다. 방해했다면 미안합니다. 유진은 그의 책상 위에 널린 조감도를 보았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 이미 뉴스 기사를 통해 알고 있었다. 힘든 상황인 것 같군요.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오. 현수는 습관처럼 차갑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유진은 그의 말에 물러서는 대신 조감도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아름다운 건물이네요. 하지만 이야기가 없어요. 이야기. 현수가 미간을 찌푸렸다. 이 건물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차갑게 느껴져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건 완벽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특별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만약 역사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품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어떨까요? 그녀는 펜을 들어 빈 종이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설송이라는 화가에 대해 조금 찾아봤어요. 그는 평생 그림자처럼 살았지만 그의 그림에는 누구보다 강렬한 생명력이 담겨 있었죠. 그의 집터를 완전히 밀어버리는 대신 그 집에 태어라는 상징성을 중심으로 현대적인 건물이 정원처럼 감싸 안는 구조는 어떨까요? 과거와 현재가 단절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공존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공간이 탄생하고 있었다. 건물의 중심에는 설송의 삶과 예술을 기리는 작은 기념관과 전통 방식의 정원을 배치하고 그 주변을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갤러리, 아트숍, 레스토랑이 둘러싸는 형태였다.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단순히 명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설송의 이야기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잊혀진 예술가의 삶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는 거죠. 현수는 홀린 듯 그녀의 그림과 설명을 지켜보았다. 그의 팀원들이 며칠 밤낮을 세워도 찾지 못했던 해답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그것은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아니었다. 프로젝트의 철학 자체를 뒤엎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발상이었다. 박성준이 만든 역사 파괴라는 프레임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만의 강력한 스토리로 흡수해버리는 전략. 물론 위험 부담이 컸다. 이미 진행된 설계를 전면 수정해야 했고 예산도 훨씬 더 많이 들터였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표님, 너무 이상적인 발상입니다. 비전문가의 아이디어를 믿고 프로젝트에 명운을 걸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반대했다. 하지만 현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며 조용히 빛나고 있던 유진의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 눈빛에서 자선 갈래에서 위기를 돌파하던 당당함과 폭풍우 치던 밤에 몰차 차를 건네던 따스함을 동시에 보았다. 그는 데이터가 아닌 사람을 믿어보기로 결심했다.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도박이었다. 이 아이디어대로 갑니다. 현수의 선언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서유진 씨를 프로젝트의 크리에이티브 고문으로 공식 임명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디자인팀은 서 고문의 지휘를 따르도록 하세요. 그날 이후 저택의 서재는 두 사람의 전쟁터이자 아지트가 되었다. 그들은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도면을 검토하고 자료를 찾고 아이디어를 다듬었다. 현수는 예산과 효율,
현실적인 제약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유진은 예술적인 가치와 스토리의 힘, 고객의 감성적인 경험을 고집했다. 그들은 치열하게 부딪혔지만 이상하게도 그 과정은 불쾌하지 않았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강점을 존중하며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나갔다. 현수는 숫자로 세상을 보는 자신과 달리 사람의 마음과 역사의 흐름으로 세상을 읽는 유진의 방식에 매료되었다. 유진은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일에 대한 현수의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을 발견하고 놀랐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는 어느새 전우애와 비슷한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몇 주 후, 새로운 컨셉의 에테르니티 가든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렸다. 설송의 정원이라는 부제와 함께 공개된 프로젝트의 비전은 언론과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태양 코퍼레이션의 공격은 졸지에 빛이 발했고 오히려 은성그룹은 문화를 존중하고 혁신을 이끄는 기업이라는 찬사를 받게 되었다. 완벽한 역전승이었다. 그날 밤 현수는 온실에서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유진을 찾아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서서 발표회의 성공을 축하하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쌓인 자신의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우린 꽤 좋은 팀인 것 같군. 현수가 툭 던지듯 말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다. 유진은 그림에서 눈을 떼고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네요. 그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계약서에 묶인 파트너가 아니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등을 맞대고 싸운 세상에 단 둘뿐인 동맹이었다. 그리고 그 단단한 동맹 관계 아래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새로운 감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에테르니티 가든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방향 전환은 강현수와 서유진의 관계를 대중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각인시켰다. 언론은 더 이상 그녀를 신데렐라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은성그룹의 비밀병기, CEO의 뮤즈와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두 사람이 회의실에서 함께 밤을 새우는 모습, 현장에서 의견을 나누는 모습들이 파파라치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그들의 계약 결혼설은 점차 힘을 잃고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이상적인 부부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대체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가장 분노에 찬 눈으로 지켜보는 것은 박성준이었다. 그는 강현수가 이기는 것보다 그 승리의 중심에 서유진이 있다는 사실이 더 견딜 수 없었다. 정면 대결에서 패배한 그는 전략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성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성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되어버린 두 사람의 신뢰 관계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기로. 그의 정보원들이 물어온 서유진의 과거는 너무나도 깨끗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박성준의 흥미를 끄는 이름이 있었다. 차민준, 유진과 대학 시절을 함께 보낸 동기이자 촉망받는 미디어 아티스트. 두 사람은 한때 학과에서 가장 유명한 단짝이었으며 졸업 후에도 간간히 연락을 이어온 사이였다. 박성준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며칠 후 유진은 프로젝트에 참고할 자료를 찾기 위해 인사동의 한 갤러리를 찾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우연을 가장한 박성준과 마주쳤다. 그는 이전에 오만하고 공격적인 태도 대신 부드럽고 사과하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재수 씨, 여기서 뵙는군요. 저번 갈래서는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 경쟁심이 도를 넘어 재수 씨께 무례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는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유진은 당황했지만 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수는 없었다. 아닙니다. 지난 일이니 괜찮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요즘 재수 씨의 행보를 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강 대표가 재수 씨 같은 분을 아내로 맞은 건 정말이지 최고의 한 수더군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동정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강 대표는 뛰어난 사업가지만 사람을 오로지 유용성으로만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요. 부디 재수 씨의 놀라운 재능을 승리를 위한 도구 이상으로 소중히 여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의 말은 독이 든 꿀과 같았다. 유진의 마음에 미세한 불안의 씨앗을 심는 교묘하고 악의적인 속삭임이었다. 계약 기간, 애써 잊고 있던 그 단어가 그녀의 심장을 차갑게 찔렀다. 그 일이 있은 후 유진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에테르니티 가든의 개관 기념전에 친구인 차민준이 작가로 참여하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갤러리 근처 카페에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다. 너 정말 대단하다, 유진아. 재벌가 사모님이 되더니 이제는 프로젝트까지 진두지휘하고. 내가 알던 서유진 맞아. 민준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앞에서는 유진도 은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고 평범한 27살의 서유진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고생 많았겠네. 그 얼음장 같은 강현수 대표 밑에서. 두 사람이 한창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카페 통유리창 너머로 현수의 차가 멈춰 섰다. 그는 유진을 데리러 온 참이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유진이 한 번도 자신에게 보여준 적 없는 환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남자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이 유진의 머리에 붙은 무언가를 떼어주기 위해 자연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에 손을 뻗었다. 아무것도 아닌 그저 친구 사이에 스스럼 없는 행동. 하지만 현수의 가슴 속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뜨겁고 불쾌한 감정이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질투.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그 감정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차를 돌려버렸다. 그날 밤 저택의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다. 현수는 유진을 보자마자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오랜만에 고향 친구라도 만나니 좋았나 보지. 네, 민준이요. 어떻게 아셨어요? 온 동네가 다 알겠더군.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얼굴은 처음이라서.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유진은 그의 갑작스러운 냉대에 상처받고 당황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으며 프로젝트를 논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박성준의 말이 망령처럼 떠올랐다. 승리를 위한 도구. 계약 기간이 끝나면 버려질 것. 혹시 그는 자신의 역할이 끝나가자 다시 원래의 차가운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것일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박성준의 공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유진과 민준이 카페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교묘한 각도와 흐릿한 화질로 인해 사진은 실제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은성그룹 안주인 옛 친구와 은밀한 오후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동시에 박성준은 현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강 대표, 라이벌이지만 이건 남대 남으로서 하는 충고일세. 요즘 자네 부인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아. 신경 쓰는 게 좋을 거야. 공들여 쌓은 탑이 여자 문제로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니까. 그는 걱정하는 척하며 현수의 자존심에 불을 질렀다. 그 전화를 끊고
현수는 김 비서가 내민 태블릿 PC에서 그 문제의 사진을 보았다. 이성적으로는 박성준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사진 속 유진의 환한 미소였다.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든 경계를 허문 편안한 미소. 그날 밤 현수는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 그는 거실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유진을 보자마자 태블릿 PC를 그녀의 앞에 던졌다. 이게 대체 뭐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그 자신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차가운 비난이자 일방적인 심판이었다. 유진은 사진과 현수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그의 모습에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가던 마지막 믿음의 둑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현수가 던진 태블릿 PC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화면 속에서 서유진은 다른 남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것은 사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인 악의적으로 편집된 진실의 파편이었다. 이건 오해예요. 민준이는 그냥 오랜 친구일 뿐이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오해. 현수가 차갑게 비웃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질투라는 낯선 감정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과거의 트라우마는 아무도 믿지 말라고 그의 귓가에 속삭이고 있었다. 내 눈에 보이는 사실을 믿어야지. 당신의 변명을 믿어야 하나. 그의 말은 비수처럼 유진의 가슴에 박혔다.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며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신뢰가 이토록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하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이 이미 그녀를 유죄라고 단정하고 있었기에 어떤 말도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저택은 다시 시베리아의 빙원처럼 차가워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썼다. 함께 밤을 새우던 서재의 불은 꺼졌고 식탁에는 언제나 한 사람의 자리만 채워졌다. 두 사람의 관계에 생긴 균열을 눈치챈 박성준은 지금이 마지막 일격을 가할 때라고 판단했다. 며칠 뒤 은성그룹 이사회 앞으로 익명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메일에는 에테르니티 가든 프로젝트의 핵심 컨셉과 디자인이 태양 코퍼레이션 측으로 유출된 정황이 담긴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교묘하게 조작된 이메일 기록, 서유진의 친구인 차민준의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자금 내역, 그리고 박성준과 차민준이 은밀하게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합성 사진까지.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서유진을 스파이로 지목하고 있었다. 은성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강 대표 갑자기 나타난 저 여자에게 프로젝트의 고삐를 맡길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당장 저 여자를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고 계약 결혼의 진실을 밝힌 뒤 내쫓아야 합니다. 더 이상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사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현수의 머리를 울렸다. 모든 것이 그에게 불리했다. 논리와 증거, 그리고 회사의 이익까지. 모든 것이 서유진의 배신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있었다. 과거에 끔찍했던 배신의 기억이 되살아나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이성적으로는 그녀를 의심해야만 했다. 그것이 CEO 강현수로서 내려야 할 당연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선 갈래서 기질을 발휘하던 그녀의 당당한 모습, 막다른 골목에 몰렸던 프로젝트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던 그녀의 빛나는 눈빛, 그리고 악몽에 시달리던 밤,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켜주던 그녀의 따뜻함. 현수는 이사들의 아우성을 뒤로 한 채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동관, 유진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회사의 미래와 그리고 한 여자에 대한 믿음 사이에서 마지막 선택을 해야만 했다. 유진은 방 안에서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모든 사실을 접한 뒤였다. 그녀는 현수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계약 관계에서 그녀의 운명은 언제나 그의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 떠나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문이 열리고 현수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고뇌로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고요했다. 그의 손에는 이사들이 증거라며 내밀었던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그가 이혼 서류를 내밀 것이라 예상하며 담담히 그를 마주 보았다. 하지만 현수의 행동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에 힘없이 떨어뜨렸다. 종이들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세상은 당신이 날 배신했다고 말하고 있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다. 내 과거는 절대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고 있지. 이 모든 증거들이 당신을 가리키고 내 이성은 당장 당신을 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그는 한 걸음 유진에게로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그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는 그녀의 영혼을 보고 있었다. 프로젝트 고문도 계약상의 아내도 아닌 그냥 서유진이라는 사람에게 묻는 거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해줘. 그의 눈빛이 절박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냉철한 CEO의 모습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도박을 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내가 당신을 믿어도 돼. 그 한마디에 유진의 세상이 멈췄다. 비난과 분노를 예상했던 그녀의 귀에 들려온 것은 그의 가장 깊고 연약한 진심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을 온전히 믿어준 단 한 사람에 대한 감격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네, 믿어도 돼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현수의 눈빛이 굳건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의심과 불안, 과거의 상처를 날려버리고 마지막 선택을 내렸다. 그는 그녀의 눈물 속에서 진실을 보았다. 현수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내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사회는 취소해. 지금부터 태양코퍼레이션과 박성준에 대한 방역에 들어간다. 이번 정보 유출에 출처, 증거 조작에 배후를 샅샅이 뒤져. 예산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전쟁 시작이야. 전화를 끊은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의심의 폭풍우는 지나갔고 그 자리에는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믿음만이 남았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거짓 증거들을 지나쳐 그녀에게 다가가 흘러내리는 눈물을 조용히 닦아주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 속에서 서로의 유일한 구원이자 진실이 된 운명 공동체였다. 강현수가 서유진을 믿기로 한 그 순간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의 서재는 더 이상 고독한 지휘관의 작전실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2명의 사령관이 이끄는 연합사령부였다. 한쪽 벽면은 박성준과 태양코퍼레이션의 관계도가 복잡하게 얽힌 화이트보드가 차지했고
다른 쪽에는 유진이 제안한 심리전 계획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박성준은 지금쯤 우리가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멸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할 겁니다. 유진이 냉철하게 분석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전사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을 역이용해야 해요.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확신을 그에게 심어주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다고 믿는 순간에 발밑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현수는 그녀의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의 보안팀은 이미 박성준이 유포한 증거들이 전부 조작되었음을 밝혀냈지만 현수는 섣불리 그 카드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것은 반격이 아닌 방어에 불과했다. 그는 방어가 아닌 완전한 섬멸을 원했다. 그들의 첫 번째 작전은 균열이었다. 은성그룹 내부에서 현수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이 의도적으로 흘러나갔다. 이사회가 현수에게 등을 돌렸으며 에테르니티 가든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심지어 현수와 유진이 별거에 들어갔으며 곧 이혼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가십까지 퍼져나갔다. 모든 것이 박성준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이었다. 미끼를 문 박성준은 의기양양했다. 그는 지금이 은성그룹을 통째로 삼킬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시장에 풀린 은성그룹의 주식을 비밀리에 사들이기 시작했다. 적대적 M&A를 위한 마지막 수순이었다. 그는 자신이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현수와 유진의 팀은 어둠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현수의 정보팀이 박성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동안 유진은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다. 그녀는 차민준을 찾아갔다. 차민준은 자신이 박성준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유진은 그를 비난하는 대신 그에게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었다. 민준아, 네가 박성준의 신뢰를 얻어서 그가 불법적으로 미술품을 거래하는 장부 사본을 구해줄 수 있겠니? 유진은 박성준이 태양 코퍼레이션 소유의 갤러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었다. 미술품 거래는 가격 책정이 불투명해 돈 세탁의 통로로 곧잘 이용되곤 했다. 미술계에 대한 그녀의 깊은 이해가 만들어낸 현수의 팀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날카로운 공격 루트였다. 결전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박성준은 자신이 충분한 우호 지분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강현수 대표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주주총회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성준은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올랐다. 그는 은성그룹의 현 상황을 총체적 난국이라 규정하고 강현수 대표의 독단적인 경영과 사생활 스캔들이 회사의 가치를 얼마나 떨어뜨렸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여론은 완전히 그에게 넘어간 듯 보였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부패하고 무능한 리더를 몰아내고 위대한 은성그룹을 정상으로 되돌릴 때입니다. 박성준의 선동이 끝나고 마침내 대표 해임안에 대한 전자투표가 시작되려는 찰나였다. 총회장의 뒷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당당한 모습의 강현수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와 같은 강인한 눈빛을 한 서유진이 나란히 서 있었다. 아직 주주총회는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주인공이 빠질 수는 없지. 현수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유진과 함께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당황한 박성준이 소리쳤다. 강현수 내놈이 여길 어디라고
이미 끝났어. 아니, 이제 시작이야. 현수는 단상에 올라 거대한 스크린에 USB를 연결했다. 스크린에 처음 뜬 것은 박성준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었다. 서유진, 그 여자는 어떻게든 스파이로 만들어. 증거 없으면 만들면 될 거 아냐. 자신이 비서에게 내렸던 지시가 그대로 흘러나오자 박성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장내는 순식간에 충격으로 술렁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스크린에는 태양 코퍼레이션의 비밀 계좌에서 유령 회사로, 그리고 다시 차명 계좌들로 쪼개져 은성그룹의 주식을 사들인 불법적인 자금 흐름도가 명확하게 펼쳐졌다. 시세 조종과 내부자 거래의 명백한 증거였다. 이 모든 증거들은 이미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제출된 상태다. 현수가 얼어붙은 박성준을 향해 선언했다. 박성준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때 유진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차민준이 목숨을 걸고 빼내온 비밀 장부의 사본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리고 이것은 박성준 대표가 태양 갤러리를 통해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로 밀반출한 탈세의 증거입니다. 여기 있는 미술품 목록 중 절반 이상은 실체가 없는 가짜 거래이거나 위작을 진품으로 속여 자금을 부풀린 것들입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총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박성준의 숨통을 끊는 마지막 결정타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성준의 오만한 제국은 그의 범죄 증거들 위에서 산산조각 나 무너져 내렸다. 잠시 후 총회장 안으로 검찰 수사관들이 닥쳐왔다. 박성준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허망한 얼굴로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모든 혼란이 끝나고 현수는 다시 단상에 섰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곁에 서 있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승리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안에는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깊은 신뢰. 그들은 단순히 회사를 지켜낸 것이 아니었다. 함께 정의를 실현하고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가장 치열한 전쟁을 함께 겪으며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가장 순수하고 단단한 동맹으로 거듭났다. 그들은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나 계약 부부를 넘어 서로의 삶을 구원한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였다. 박성준의 몰락과 함께 태양 코퍼레이션은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그가 남긴 부실과 비리의 잔재를 정리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렸지만 어쨌든 전쟁은 끝났다. 은성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업계의 절대 강자로 우뚝 섰고 에테르니티 가든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혁신과 신뢰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강현수의 저택에는 승리의 축제 대신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치열했던 전쟁이 끝나자 두 사람을 단단하게 묶어주던 공동의 목표가 사라져버렸다. 함께 밤을 새우던 서재는 다시 현수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고 유진은 자신의 작은 온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들은 더 이상 동지가 아니었다. 그저 거대한 저택의 동관과 서관을 나누어 쓰는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가까운 타인이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의 할아버지인 원 회장이 저택을 찾아왔다. 그는 손녀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고 현수에게는 깊은 감사를 표했다. 강 대표 덕분에 우리 그룹도 그리고 내 골칫덩이 손녀딸도 모두 제자리를 찾았네. 정말 고맙네. 그는 현수와 단둘이 남은 자리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처음 우리가 맺었던 계약의 모든 조건은 이제 완수되었네. 자네는 은성을 지켰고 우리 유진이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숨어 살 필요가 없어졌지. 그러니 이제 두 사람도 자유로워져야지. 우리 유진이가 더 이상 그 계약에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네. 원 회장의 말은 두 사람을 위한 배려였지만 현수의 심장에 차가운 쇠못처럼 박혔다. 계약의 종료. 모든 목표가 달성되었으니 이제 프로젝트를 해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것이 CEO 강현수가 평생 배워온 방식이었다. 하지만 서유진을 해산하고 그녀가 없는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상상하는 순간 그의 가슴 한편에 겪어본 적 없는 종류의 공허함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던 현수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후퇴했다. 그는 다시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고 예전에 차가운 CEO로 돌아갔다. 그는 유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비즈니스라는 명분이 사라진 지금 그는 그녀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피했다. 현수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유진은 누구보다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다. 함께 전쟁을 치르며 느꼈던 뜨거운 유대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는 다시 높은 성벽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박성준이 남긴 독의 잔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는 사람을 유용성으로만 판단해 계약 기간이 끝나면 헌신짝처럼 버려질 거야. 그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쩌면 그가 보여줬던 신뢰와 따뜻함은 모두 은성그룹을 지키기 위한 연기는 아니었을까. 슬픈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다. 유진은 조용히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7장에서 분노와 결의에 차서 싸던 것과는 다른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조용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준비였다. 그녀는 이제 할머니의 낡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 현수는 밤늦게 서재로 유진을 불렀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다. 유진은 그것이 이혼 서류일 것이라고 직감하며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끌어모아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현수는 서류철을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이혼 서류가 아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 서명했던 낡은 결혼 계약서였다. 그는 계약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유진의 앞에 내밀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그가 평소에 비즈니스적인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의 계약은 오늘부로 모든 효력을 다했어. 명시된 모든 조항들이 완벽하게 이행되었지. 그의 말이 끝나고 서재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이제 두 사람은 계약의 해지와 그에 따른 조건들을 논의해야 했다. 위자료, 재산 분할, 언론 발표 등 처리해야 할 사무적인 절차들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눈앞의 종이 위에 적힌 차가운 활자들과 그 종이 너머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뜨거운 감정들 사이에 갇혀버렸다. 한때 두 사람을 이어주었던 유일한 끈이었던 이 계약서가 이제는 두 사람을 갈라놓는 가장 높은 벽이 되어버렸다. 현수는 이 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차마 꺼낼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심장을 스스로 도려내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유진은 우리의 관계는 이게 전부였나요? 라고 차마 물을 수 없었다. 없었다. 그녀가 듣게 될 대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난 후 찾아온 새벽은 찬란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잿빛 안개 속에서 그들은 길 잃은 아이처럼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을 뿐이었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서재를 가득 채운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강현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서유진의 앞에 조용히 밀어놓았다. 유진은 말없이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아닌 이탈리아 피렌체로 가는 1등석 비행기표 한 장이 들어있었다. 도착 날짜만 있을 뿐 돌아오는 날짜는 비어있는 편도 항공권이었다. 그게 당신에게 주는 내 마지막 보상이요. 현수가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껄끄러웠다. 당신은 자유야. 계약은 끝났으니 이제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해. 당신이 예전에 말했던 르네상스 미술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었지.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이자 가장 잔인한 이별 통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자유라는 이름의 선물을 주었지만 그 안에는 나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다는 차가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고 그녀를 붙잡을 용기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놓아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서툰 진심을 전하려 했다. 유진은 비행기표를 든 채 잠시 현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절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하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지쳐 있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이틀 뒤 유진은 저택을 떠났다. 그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작은 캐리어 하나만을 든 단출한 차림이었다. 까다롭던 오 여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의 손을 잡았고 충직한 김비서는 멀리서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현수는 자신의 집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태운 차가 저택의 긴 진입로를 빠져나가 작아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순간 그가 애써 지탱하고 있던 세상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저택은 텅 비었다. 그녀가 떠나자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다. 그녀가 가꾸던 온실의 식물들은 색을 잃었고 그녀의 손때가 묻은 서가의 책들은 생기를 잃었다. 주방의 찻잔들은 더 이상 온기를 담지 못하는 차가운 사물이 되었고 거대한 식탁은 외로움을 전시하는 공간이 되었다. 강현수는 다시 차가운 CEO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승리의 기쁨도 치솟는 주가도 쏟아지는 찬사도 그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이 아니라 그 성 안에서 자신을 기다려주던 단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녀 없는 승리는 잿더미와 같았다. 10년간 그를 지켜주었던 단단한 갑옷은 이제 그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렸다. 그는 마침내 자신을 괴롭히던 감정의 정체가 단순한 질투나 소유욕이 아닌 사랑이었음을 인정했다. 한 사람 없이는 자신의 세상이 온전히 존재할 수 없다는 끔찍하고도 절실한 깨달음이었다. 다음 날 강현수는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무런 계획도 계산도 없이 움직였다. 그는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공항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피렌체였다. 그저 그녀를 찾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를 이끌고 있었다.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 수많은 인파 속에서 유진은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앞에 서 있었다. 그림 속에서 막 세상에 태어난 비너스는 아름다우면서도 어딘가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 모습에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고 있었다. 계약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은 길을 잃은 채였다. 그때 자신의 옆에
누군가 다가와 서는 기척을 느꼈다. 익숙한 그림자, 익숙한 침묵.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늘 입던 딱딱한 수트 대신 편안한 니트에 면바지를 입은 강현수가 서 있었다. 그는 수많은 밤을 새운 사람처럼 지쳐 보였고 조금은 불안해 보였으며 이 예술의 도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아르노 강변을 걸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현수였다. 내가 틀렸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실했다.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당신을 잃는 게 두렵다고 인정하기 싫었던 비겁한 변명이었을 뿐이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유진을 마주 보았다. 당신 없는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 텅 빈 저택에 홀로 남겨주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회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었다는 걸.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법률 자문을 받은 딱딱한 계약서가 아닌 그의 송글씨로 서툴게 쓰인 종이었다.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은 그의 손에 들린 종이를 보았다. 새로운 계약서. 제1조 강현수와 서유진은 서로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한다. 제2조 승리의 순간뿐만 아니라 악몽을 꾸는 밤에도 서로를 지켜준다. 제3조 그 외에 다른 조항은 없다. 제4조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영원하다. 그는 종이의 아래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이미 강현수라는 이름이 단정하게 서명되어 있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해주겠소. 그의 눈동자가 간절하게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차가운 CEO의 거래 제안이 아니었다. 사랑에 빠진 한 남자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건네는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고백이었다.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입계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내민 펜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강현수의 이름 옆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 서유진을 써 내려갔다. 차가운 거래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가장 뜨거운 사랑의 약속으로 다시 태어났다. 1년 후 화려하게 개장한 에테르니티 가든의 중심, 설송의 정원. 강현수와 서유진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다. 현수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냉소적인 그림자가 없었고 유진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들은 계약을 위해 만났지만 예상치 못하게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종이가 아닌 서로의 마음에 아로새긴 그들의 진짜 계약은 이제 막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